자, 갑시다. 요거 이제 2022학년도 수능 예비평가 지문이에요. 철학 인문 지문, 철학 논리학 지문. 인문 제재에서 철학 논리학 지문 중에 공부 한번 해볼 만한 지문.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철학 논리학 지문은 잘 읽혀요.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과학해설 지문 독서에서 과학해설 지문이 어렵다고 하는데 공부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과학해설 지문이 쉽다고 해요. 그리고 철학 인문 지문이나 혹은 법경지 지문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과학기술 지문은 그냥 낯서니까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인데 이 과학기술 지문은 사실 매뉴얼 지문이기 때문에 일지부 이런 걸로도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 철학 인문 논리학 지문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아예 일지도 못 풀어. 그래서 이해력이 요구되는 지문이거든요. 최근에 철학 논리학 지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지문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울 거다. 읽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지문을 연습을 좀 해서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좋겠다. 근데 느낌이 그 비트겐슈타인 지문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아니다. 다시 없던 얘기로 하고 자 바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읽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장. 인간은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끊어보세요. 원래 이제 이거는 앞으로 나하고 이런 식의 사고를 많이 연습할 건데 이제 이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 안 해봐서 그런 거고. 왜 이러지? 1번 문장을 딱 보면 인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 말고 다른 존재도 얘기할 것 같아요? 다른 존재도 얘기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1번 문장에서 인간은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닌 것. 반대라는 얘기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글의 대상이 인간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아닌 존재도 다룬 거다. 라는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1번 문장에서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몇 번 문장에서 그 생각을 하면 되느냐? 3번 문장에서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번 문장에 2번 문장 좀 이따 얘기하고요.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와 인간을 놓고 이 글을 다뤄보겠다라는 얘기죠. 맞죠? 1번, 3번 문장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하면 좋겠다. 여기까지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볼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1번 문장 보고 인간이 정신과 그리고 물질이죠. 물질을 어떻게 갖고 있다? 동시에 갖고 있다. 이것도 찾아. 동시가 뭔지 혹시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라고 하잖아. 그럼 다 같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 같이라는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같다고 오인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물어볼게. 나는 과제와 물을 동시에 갖고 있다. 라는 말은 과제와 물이 같다는 얘기야? 그렇지. 같으면 동시에 갖는다고 하지 않아. 동시에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다는 거지. 몇 개를 갖고 있다? 2개. 그 얘기는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얘와 얘가 같다 다르다? 내가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나는 아내와 여자친구를 동시에 갖고 있다. 라는 말은 아내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아내와 여자친구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와이프가 가끔 보거든.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이프 얘기 솔직하게 와이프 많이 팔거든. 와이프가 가끔 봐요.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러면 와이프가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애들이 자기를 악마라고 생각하겠다고.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 완전 청순의 대명사예요. 어쨌든 그럼 이 말은 얘 동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말은 얘와 얘가 다르다라는 의미다. 이게 문맥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좀 더 할게요. 2번 문제.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 그러면 이 글에서 물질과 육체는 같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물질, 곧 육체. 같다. 그죠? 방금 전에요. 아내와 여자친구를 모두 동시에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미친놈이죠? 그럼 잘 보세요. 김영대는 아내와 여자친구를 동시에 갖고 있다. 곧 김영대는 미친놈이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미친놈과 앞에 있는 얘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똑같죠.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 그러니까 물질 이꼴 육체. 이 글에서는 육체와 물질을 어떻게 쓸 거다? 호환해서 쓸 거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는 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자, 이 물음을 잘 봅시다. 이 물음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아니면 1번 문장에 대한 문제제기입니까? 1번 문장에 대한 문제제기. 맞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가 1번 문장의 의미라는 거지. 그러니까 것일까라고 뭘 제기한 거예요? 문제 제기한 거잖아. 그러면 자,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거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뭐 계속 공통적으로 하고 있냐면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을 계속 찾아가고 있죠. 동시 이퀄 뭡니까? 2번 문장에서 동시와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 별도. 이렇게 해서 문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도라는 얘기는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다르다. 됐죠? 이것에 대해서 뭘 던졌어요? 물음을 던졌죠. 물음을 던지면 물음에 대한 답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죠. 물음 체크합니다. Q1. 이게 화제예요. 됐죠? 좀 더 합니다. 한 번 문장.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죠. 그렇죠? 그럼 이게 두 번째 물음이에요. 그러면 글은 물음을 던졌기 때문에 물음에 대한 뭐를 찾아가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글의 초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화제와 글의 초점. 자, 우리가요 글을 읽을 때 1단락에서 해야 될 작업이 바로 그겁니다. 1단락에서는요 반드시 글을 읽으면 왜 내가 글을 잘 못 읽느냐, 이래 돼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글을 읽는 태도다 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1단락을 읽잖아. 반드시 화제를 잡아야 돼요. 화제가 왜 중요하냐면 화제는 보통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혹은 무엇을 대상으로 쓰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 화제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이거야. 중요 정보의 표지. 표지가 뭔지 알죠? 표지가 뭐야? 표지가 뭐야? 표지. 표지판. 표지판이잖아. 표지판은 무슨 기능을 하지? 그렇지. 내가 글을 읽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또는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 그럼 뭘 생각해라? 화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야. 화제와의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좀 떨어지잖아? 그럼 그건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야. 얘로 뭐를 결정하냐면 중요도를 결정해요. 중요도.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왜 읽고 나면 중요한 정보를 못 찾느냐? 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니네 다 뭐 하냐면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표 이런 말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왜 하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무지성으로 하느냐? 중요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중요도 왜 모르냐? 화제를 모르기 때문이잖아. 끊임없이 화제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글의 초점을 봐야 돼.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읽을 것이냐. 그 독해의 포인트예요. 독해 포인트. 독해 포인트고 결국은 얘가 글의 흐름과 연결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거든. 자, 우리가 봤잖아요. 다음은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일단 찾아가야 되는구나. 두 번째 마찬가지죠.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게 그 글의 초점이야. 그래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잡아주는 거예요. 됐죠? 잡았습니다. 갑시다. Q 두 번째는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그럼 답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가질 수 있다? 없다. 그럼 Q1도 마찬가지죠. 인간만 있다? 인간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생각하고 있어요. 4번 문장.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럼 이 말은 정신과 물리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잠깐만.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맞지? 네,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가 가리키는 건 4번 문장이죠.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체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그렇지. 물질.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이라는 얘기는 결국 원자 화학적 조성이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물질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필기하셨다가 복습할 때 똑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면 영상을 보시고. 정신은 비물리적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뭐다? 이원론이다. 그럼 이원론은 물질과 정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 있네. 맞지? 그러면 인간은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론? 이원론. 여기까지 되지. 그치? 야, 여기에 대한 답이 일단 나왔다. 봐봐. Q1에 대한 답. 무슨 론? 이원론. 이원론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인간이 아닌 존재는 뭘 가질 수 없다? 정신을 가질 수 없다. 그 이 말의 함의는 인간이 아닌 존재. 그럼 인간이 아닌 존재는 이거 앞에서 제가 안 썼는데 이 글이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인간이 아닌 존재는 컴. 완전한 물리적인 체계. 그러면 인간만 갖고 있다는 얘기는 컴과 같은 완전한 물리적인 체계는 뭐를 가질 수 없다? 정신을 가질 수 없다. 됐죠? 6번 문장 가겠습니다. 이에 견주어 동일론은 여기 나오네. 동일론. 그럼 생각해야죠. 동일론은 Q1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 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이 얘기는 정신과 육체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봐봐. 아까 우리가 뭐라 했냐면 얘는 인간만 갖는다. 따라서 누구는 가질 수 없다? 컴은 가질 수 없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컴만 가진다? 하면 컴도 가진다. 컴도 가진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선생님 당연히 인간은 정신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건 상식이잖아. 상식적인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글은 상식을 기준으로 쓰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돼. 잘 봐. 이거지. 그럼 이런 상태면 인간이나 컴퓨터나 같아 달라?
같네. 그럼 인간이 정신을 가지면 누구도 가져야 돼? 컴퓨터. 그러니까 여기는 컴퓨터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인간과 컴퓨터가 똑같을 거야. 따라서 누구도? 그렇지! 이렇게 답하는 거야. 아니 컴퓨터도 갖고 있어. 이렇게. 맞지?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아니다. 그 학생이 뭐라 했냐면 주변에서 서울대 간 언니가 있나 봐. 근데 그 언니가 자기 언니가 서울대를 갔대.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제 나한테 수업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언니가 야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잖아.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언니가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 학생은 중간에 그러니까 그 언니 내가 그 언니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중간에 놓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1등급을 받아서 서울대 간 그 친구는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언니의 눈에는 동생이 왜 그걸 이해 못하는지를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야 그냥 읽어도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얘는 그 얘기만 얘는 그 얘기만 듣는 거죠. 그냥 읽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냥 읽으라는데 이거를 오해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을 한 1등급 그 언니는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하고 싸우냐면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 왜 못하는지 이해 못해? 못하잖아. 그래서 야 등신아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비슷한 거지. 이제 네? 생각하는 거야? 좀 더 하자. 그러면 그때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 동의해? 그래 이거네. 동시는 가치라는 의미가 아니고 셈이라는 의미가 아니었구나. 별도 독립이라는 의미였구나. 그러면 얘는 독립적이지 않으니 그럼 독립적이지 않은 건 가치 있는 거잖아. 인간이나 컴퓨터나 모두 그러니까 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정신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가치 있으니까. 이게 가치야. 그러니 동일론에서는 컴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맞지? 자 가보자. 7번 문장.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그 무엇인가 밑에다가 같은 표현 뭐라고 바꿀래? 지금 우리가 독립되어 존재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게 뭐죠? 육체여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엇인가가 뭡니까? 정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정신이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는 사람은 이원론입니까? 동일론입니까? 다시 정신이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가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가치. 그럼 여기서 가치 갖고 있는 입장은 이원론이에요? 동일론이에요? 동일론. 이건 동일론의 주장이에요. 맞죠? 동일론의 주장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 이게 무슨 주장이에요? 동일론입니까? 이원론입니까? 그것이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그러면 포인트는 동일론의 이원론 반박이죠. 그러면요 8번 문장 다시 보세요.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은 동일론입니까? 이원론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럼 이 글은 결국 포인트가 뭐가 뭐를 비판하는 거다? 동일론의 이원론 비판이다. 이게 뭐예요? 그래 초점. 앞으로 이 글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놓고 가는 거다? 동일론이 이원론을 비판하는 것으로 맞춰놓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이 제일 중요해요. 이 인문 지문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본인들 이런 생각하면 되겠나요?
못했죠? 이제 하시면 돼요. 이거 연습하면 금방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아직 안 풀렸습니다. Q2 안 풀렸죠? Q2가 뭐였죠?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식을 가질 수 없는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온론은 뭐라고? 동일론은 뭐라고 하겠지? 생각하세요. 자, 갑니다. 근데요, 여기 잠깐 볼게요. 글이 지금 이제 뭐가 뭐를 비판하겠다고 했어요? 동일론이 이온론을 비판하겠다. 물어볼게요. 비판하려면 이온론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동일론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본인들이 누군가를 비판한대요. 그러면 그 누군가의 견해를 먼저 얘기하고 내가 비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 견해를 먼저 얘기하고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 붙이는 겁니까? 내 견해. 갈린다. 자, 당연히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 의견을 먼저 깔아놓고 내가 까야죠. 근데 내가 먼저 까고 그 사람 얘기를 해보면 내가 까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를 비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먼저 깔아줘야죠. 근데 김영대는 나쁜 놈이야 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김영대는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을 먼저 깔아줘야죠. 이게 글의 흐름 초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이어지는 단락은 당연히 뭐예요? 이온론 단락이죠.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문장 가볼게요. 원자나 X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자랑 설명할 수 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가정한다는 건 무엇을 가정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원자나 X선이잖아요. 원자나 X선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지만이잖아요. 없지만. 맞죠? 아니 보세요. 김영대는 못생겼지만 다음에는 반대되는 내용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같은 맥락의 내용 들어가야 돼요? 반대잖아요. 봐요. X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는 무엇을 가정한다? 있다는 걸 가정한다. 맞아요? 동의해요 이거? 아니 있다는 걸 가정해야지. 봐, 눈에 볼 수 없어.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 그런데 볼 수 없지만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이온론자는 정신도, 도가 나왔으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 뭐예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것을 가정해야만 할 때 그것 밑에 뭐라고 쓸래요? 존재. 그러면 잘 타고 보세요. 지금 무슨 론자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온론자는 뭐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한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다? 정신의 독립적 존재를 가정하는 거다. 됐죠? 이렇게 읽어주셔야죠. 할 수 있다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 니체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에 밑줄합시다. 어떤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은 누구의 특성입니까? 물리적 대상이 갖지 못할 특성은 누구의 특성이어야 돼요? 지금 물리적 대상과 뭐가 대립 개념이죠? 정신의 대립 개념이죠. 그럼 물리적 특성이 갖지 못할 특성은 누가 갖는 특성이에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만의 특성. 쓰세요. 정신만의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가 가리키는 게 무슨 원리입니까? 끌고 내려와야죠.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이온론의 견해네요. 정신은 물리적 대상, 즉 물질과 뭐와 다르다. 됐죠? 설명합시다. 지금 뭐에 Q2 얘기할 거거든요. 이거 가기 전에 내가 여기다가 지금 우리 이거 했단 말이죠. 이거
동일론이 이원론을 비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동일론이 이원론을 비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검토해보냐면 이원론의 주장을 먼저 검토해봤습니다. 자, 이원론 내가 여기다 깔죠. 이원론은 뭐에 의해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의해서. 이걸 줄여서 동식불이라고 합시다. 라이프니츠는 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동식불 원리에 의해서 뭐와 뭐가 다르다고요? 정신과 물질이 다르다. 맞죠? 그러니까 뭐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게 있잖아. 그치? 왜냐면 이게 근거니까. 도대체 동식불 원리가 뭐길래 정신과 물질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동식불 원리가 뭐냐? 이거잖아. 어떤 대상 x와 y가 뭐하다면 같다면 x의 특성과 y의 특성도 뭐 할 것이다? 같다. 그치? 근데 결론은 뭐라고 나왔냐면 정신과 물질이 다르대. 그럼 같다고 내리는 원리를 갖고 다르다는 걸 증명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한 거야? 그대로 적용한 거야? 역으로 적용한 거야? 역으로 적용한 거야. 그럼 이 역이 뭔지 봐봐. 이 역은 이거네. 뭐가 다르다면 특성이 다르다면 뭐가 다를 것이다? 대상도 다를 것이다. 맞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물질은 갖지 않는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그럼 이 얘기는 정신의 특성과 물질의 특성 같다 다르다? 다르다. 따라서 정신과 물질은 뭐하다? 다르다. 그렇지? 이게 그 문장이잖아. 자, 거기 몇 번 문장을 다시 보냐면 12번 문장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말은 정신과 물질의 특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정신과 물질의 특성이 다르다면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 다를 것이다. 맞지? 됐니? 본인들 학교 다닐 때, 아니 학교 다닐 때 지금 학교 다니는 거 니네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혹시 이거 안 배웠나? 야, 배웠니? 수학 시간에 명제, 집합 명제 할 때 P면 Q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명제가 뭐지? P면 Q이다가 똑같아. 몰라도 돼. 혹시 기억 안 나? 대우 명제. 그럼 됐어. 몰라. 알면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독해력을 뚫어내면 되니까. 여기까지 됐지? 여기 무슨 견해? 이원론의 견해잖아. 자, 여기 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동일론이 이원론을 뭐 해야 돼? 비판해야지. 그럼 비판해볼까? 어떻게 하는지? 결론은 뭐로 나와야 돼? 동일론은 얘하고 얘가 같다고 나와야 돼? 다르다고 나와야 돼? 같다고 나와야 돼. 자, 같다. 어떻게 하는지 봐.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잠깐 그런 특성은 무슨 특성? 그 내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다말 표지 나오면 뭐하라? 연결해라. 그럼 그런이 가리키는 게 뭔데? 데카르트가 이원론자야? 그럼 그런 특성이 무슨 특성인데? 문맥을 연결해서 봐야 돼. 정신만의 특성. 그렇지? 왜냐하면 앞에서 어떤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정신과 물질은 다르다고 했잖아. 근데 13번 문장에서 대표적인 이원론자는 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특성 뭐겠어요? 정신만의 특성이에요. 그럼 정신만의 특성으로 뭐와 뭐를 제시했다?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했다. 자, 여기 보세요. 정신만의 특성 언어, 수학. 그러면 이 언어, 수학은
뭐와 달라지는 특성이에요? 물질과 정신이 달라지는 특성입니다. 맞죠? 근데 동일론자는 얘와 얘가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도 뭘 갖고 있다고 해야 돼? 언어, 수학을 갖고 있다고 해야 돼. 맞지? 자, 한번 가볼게.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인 추론을 해낼 수 없으려고 보았다.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뭐죠? 물질, 컴퓨터죠. 그렇죠? 그 컴퓨터는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 없으려고 보았다. 잠깐만.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에다 밑줄해 봅시다. 이게 누구만의 특성입니까? 정신만의 특성이죠. 그러면 컴퓨터는 정신만의 특성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잠깐만. 그러니까 컴퓨터는 뭘 못 갖는 거야? 정신을 못 갖는 거야. 반만. Q가 뭐예요? Q2가. 컴퓨터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혼론자는 컴퓨터는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글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계속 앞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끌고 내려가야 돼.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뭡니까? 이혼론의 주장이죠. 이혼론의 주장은 언어를 미안합니다. 이혼론의 주장은 그 이미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비판하겠다는 거잖아요.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컴퓨터 언어가 뭐만의 특징이죠? 원래 언어는 정신만의 특징이죠. 근데 무슨 언어를 제시했어요? 컴퓨터가 뭐죠? 물리적인 체계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체계도 뭘 갖고 있어? 언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론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동일론은 무슨 언어를 근거로 제시했습니까? 그렇죠. 커먼어. 보세요. 커먼어를 제시해서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 구조와 내용으로는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뭐다? 정도의 차이다. 그러니까 종류는 다르다 같다? 같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컴퓨터가 갖고 있는 특성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럼 인간과 컴퓨터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네. 동일론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그 근거가 컴퓨터. 이제 하나 남았어. 됐죠?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럭저럭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가 뭡니까? 수학적 원리 추론이잖아요. 수학적 추론을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할 법한 기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할 기계가 뭐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 기계? 수학적 추론 능력이 있는 기계. 그러니까 이거예요. 컴이 뭐도 한다? 수학도 한다. 그럼 완전 뭐를 비판한 겁니까? 정신만이 언어와 수학적 추론 능력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모두 있어요. 컴도 있고 컴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를 뭐 한 거예요? 비판. 조목조목 반박하면 된다.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다 왔습니다. 19번 문장 들어갈까요? 좀 잘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혹시 놓치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쭉 따라오세요. 어차피 영상 있으니까. 이건 아마 한 번 더 봐야 될 거예요.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잠깐만, 독립적인 정신 가정은 누구의 견해입니까? 이원론. 이원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네요.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원론과 다르게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다. 맞죠?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거. 잠깐만. 문맥적으로 이와 같이니까 복잡한 거 다른 말로 바꿔봐.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이란 얘기는 앞문장하고 연결을 보면 더 복잡한 것 이퀄 정신의 독립적 존재 돼야 한대요. 자, 앞으로 가볼게요. 19번 문장 다시 봅시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게 뭔데? 언어와 수학적 추론이잖아. 그럼 그 앞에 복잡한 게 뭐겠어요?
독립적 정신. 정신의 독립적 존재. 맞죠?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그럼 그것이 뭡니까? 정신의 독립적 존재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요게 무엇을 비판하는 얘기입니까? 동일론이 이원론을 비판하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이원론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비판했죠. 그랬더니 얘가 무엇으로 반론했습니까? 무슨 원리? 단순성의 원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얘는 단순성의 원리. 그러면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 대응 관계. 됐어요? 잘 기억해주세요. 자, 마지막 단락갑니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그러면 이원론을 또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원리 또 동일하게 뭘 사용했어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사용했습니다. 육체의 존재는 얼마나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끊어야겠다. 자, 하나 더 들어갔네. 이게 첫 번째 언어 수학적 추론. 두 번째는 육체는 뭐 할 수 있다? 의심. 그런데 정신은 뭐 할 수 없다? 의심할 수 없다. 보세요. 육체의 특징? 의심. 정신의 특징? 의심할 수 없다. 그럼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의하면 특성이 다르니까 육체와 정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맞죠? 뭐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아. 그치? 왜냐면 육체 이꼴 뭐야? 물질이니까. 같은 얘기야. 또 다른 특성을 봐. 첫 번째 특성은 뭐였어? 언어 수업. 그죠? 근데 비판 당했지? 두 번째 특성으로 뭐? 의심 여부. 됐어요?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된다.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한다는 건 정신은 뭐하다? 무조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 내린 결론입니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 논증이 이거지. 그럼 얘를 평가한대. 그럼 누가 평가하는 거야? 누가 평가해야 돼? 동일론이 평가해야지. 그럼 동일론이 뭐 하는 거다? 반박하는 거다. 그래서 동일론이 여기다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 추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얘에 대해서 비판해야겠지. 그럼 이제 뭐로 들어가야 돼? 의심 얘기로 들어가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 정약용과 다산이 들어갔어요. 정약용과 다산은 뭐 한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한번 해볼게. 그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잠깐, 정약용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의심하지 않는다. 근데 다산이 썼다는 거 뭐 할 수 있다? 의심할 수 있다. 잠깐만.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뭐 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없고 하나는 의심할 수 없네? 그럼 특성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근데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의하면 특성이 다르면 뭐가 달라야 돼요? 대상이 달라야 돼. 근데 대상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럼 뭐가 깨지는 겁니까? 얘가 적용이 안 돼. 맞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의해서 이온론이 주장을 했어. 그랬더니 이온론을 그대로 뭐했어? 땄어. 야, 특성이 다르면 대상도 달라야 되잖아. 근데 종양과 다산은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의심 여부 갖고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번 문장.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잘못 적용했어. 데카르트도 의심에다 적용했잖아. 의심 갖고는 적용이 안 돼. 이렇게 비판. 그러니까 의심 갖고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이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데도 잘못 적용했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주 몸을 비틀고 난리가 났네. 그러면요, 지금 57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로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야 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이해 못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합시다. 수업 한 반쯤 왔을 때 멘붕 왔어.